저는 대통령은 사람, 국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력과 방어력, 이게 현실적으로는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답답한 삶의 불안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그래도 현실성 있고 믿음이 가게 제시하는지, 그리고 나라가 워낙 여러 가지 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믿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의 구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전과 리더십, 이것을 제시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무리 집안에서의 그 당내 경쟁이지만 비전과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투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봐주고 할 수가 없는 게 치열한 경선만이 본선 경쟁을 보장할 수 있고요. 우리끼리 뭐 봐주고 우리끼리 뭐 서로 단일화하고 타협하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보고 있고요. 국민이 평가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는다라는 그런 겸허하고 치열한 입장에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장점은 좀 사람이 좀 넉넉하고요. 단점은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이 경험을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순발력 너무나 뛰어난데 단점은 너무 내용이 없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체계적인 지식, 이게 강점인데 그 단점은 현장과 사람들의 어떤 피가 흐르는 따뜻함, 이 부분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느낌? 저는 비전도 좋고 전투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활주로에 너무 오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진작에 뜨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본선 경쟁력과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들여다보면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앞으로 그 1시간의 시간을 내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며칠 사이에 아무리 바빠도 국가 지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파멸로 이끌거나 그래도 희망으로 이끌 그 선택을 하는데, 그동안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그거 따라가고, 아니면 나랑 이런저런 연고로 연결돼 있으니까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 천추의 한을 남기는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1시간 정도는 시간 내서 과연 누가 가장 경쟁력도 있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비리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흔히 이런 비리들이 그냥 터져 나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그런 뭐 의례적인 생각 플러스 거기에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그리고 법률 용어, 부동산 용어, 금융 용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워낙 그 단편 인물이나 그 사건의 한 조각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제대로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행히 제 눈에는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캠프 내부에서 회의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보자. 우리 내부에서 그냥 토크처럼 하던 거를 저 그대로 올리자. 그래서 편집만 해서 바로 올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큼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해보자가 아니고 우리 팀 내에서 서로 막 이걸 내서 토론을 하는데 서로 그냥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좀 이게 쉽고 단순하게 설명을 내가 할 테니까 그걸 아무튼 공유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해보자. 칠판에다가 이제 제가 가급적 10분 내로 설명을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그렇게 된 거죠. 끝까지 간다. 한 놈만 팬다. 하겠습니까? 촉구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국민들이 국민 특검인데요. 이미 구성을 했고요. 검찰에도 안 가는 제보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을 수사를 촉구하고 견제할 겁니다. 많이 오고요. 근데 저희는 제보가 왔다고 해서 그냥 흥미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철저히 크로스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그 맥락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김만배가 그 유한기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거긴 사업본부장한테 수억 원의 금품을 당시에 준 거를 저희가 공익 제보를 받아서 다 검증을 끝내고 오늘 발표를 했죠. 유동규는 진작에 저희가 그 5개의 점에서 유동규를 찍었던 거고요. 유동규 옆에 있는 유한기라는, 하나는 기획본부장이고 하나는 사업본부장인데, 유한기가 김만배한테 돈 받고 그 사장 사임 강제하고, 그 다음 초과수익 환수 규정 삭제하는데 다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심사위원장 들어가가지고 선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죠. 그래서 김만배한테는 돈을 받았고, 이재명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뜻을 거슬러서 사장을 사임시키거나 초과수익 조항을 삭제하거나 화천대유라는 사업자로 몰아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성남 하늘 아래 성남시장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간다. 모든 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놈만 팰 겁니다. 검찰이 소환을 안 해요. 소환을. 저의 상대는 이재명 후보이기도 하지만 검찰이기도 하거든요. 검찰도 저를 소환하기를 겁내잖아요. 검찰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나보다 모르면 검찰이 망신이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알고도 덮고 있다고 보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측에서 저를 허위사실 내지는 무고로 빨리 고발을 해서, 그러면 검찰이 저를 소환할 거 아닙니까? 제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소환을 안 하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모든 약속 취소하고 검찰에 출두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대통령은 철저히 신속히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대통령이 말을 안 듣습니까? 저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신속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우선 비리와 도덕성에 대해서는 질문 20개를 던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질문 중에 하나를 공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2009년 선거, 2006년 선거 떨어지고 2010년 이제 선거 앞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 이미지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바쁜 이재명 예비 후보가 왜 태국의 파타야에서 25명의 대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불법 게임과 조폭이 연결된 국제 마피아파 사건을 2번씩이나 변호했는지, 그것부터 물어볼 겁니다. 토론장을 뛰쳐나갈걸요? 아니요, 몰랐다 그러겠죠. 아니, 판결문에 국제 마피아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것은 당연히 판결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때 변호사 선임할 때 그때 수사 서류에 다 들어있었을 텐데 모르고 했다고요? 그럼 변호사가 자기 그 의뢰인의 피의 사실도 확보 안 하고 그럼 국제 마피아라는 그 글만 못 읽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말고 20개를 질문할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하나 공개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시라고 하죠. 이재명 시장한테. 비리,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도덕성. 아까 국제마피아파를 비롯한 도덕성, 이게 그거고요. 근데 뭐 국민들은 이재명이 뭐 도덕성이 있든 없든 비리를 했든 그게 뭐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짜 정책, 가짜 업적 다 밝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장 목마르다고 해서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그래서 국민들을 앞으로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격차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 찬스, 그리고 나라의 살림을 앞으로 희망을, 기회를 더 풍족하게 할 국가의 혁신성장 방안,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그것으로 이길 겁니다. 위닝샷은 비전과 대안으로 이길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코너에 몰고 가짜 가면을 벗기는 과정에서 비리와 도덕성, 그리고 가짜 정책, 가짜 업적, 여기에 대한 검증은 원희룡이 가장 잘할 겁니다. 지금은 우선 국민들이 배신당한 공정 때문에, 나만 억울하다라는 심리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있는 시대적 위기에 대해서 힘이 안 모아지거든요. 공정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의 리더십을 실천해야 되고요. 다음 이 전부 공평한 파멸로 몰고 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긍정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혁신의 리더십, 긍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을 압축해서 저는 공정과 혁신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담고 함께 갈 길을 여는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커야 되고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안목과 수많은 고뇌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지 집단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물론 야당이니까 박하게 평가를 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답답한 게 대통령이 공감만 하지 무능하다라는 거. 이게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감만 하고 전문의들 보고 꿈을 꾸라 그러는데 꿈을 꾸는데도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만 내세웠지 그거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과 또 탈원전이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든지 이런 것들을 뭐 최저임금이든지 이상적인 걸 질러놓고 그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 말 잔치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망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을 때는 이런 꼴을 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촛불을 배신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탈원전은 그 내용 이전에 절차.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로 찬반 의견을 반영하고 녹여나가는 그 절차가 생략된 채 대통령의 선언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독재국가에서 있는 방식이지 이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그 일의 일머리라 그러죠. 어떤 사물의 원리에 맞는 그런 그 접근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정말 정책이 잘못됐고 이건 심판받아야 되고 그 책임자들 이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확고하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돌아왔을 때 이 내용 면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에서는 풍력, 전기자동차 갔는데 전기자동차는 그거 초기 시장을 만드느라고 없는 재정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들어가느라고 제주도 살림이 등이 휘었고요. 그다음 풍력, 전기 실컷 만들어 놨더니 이거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받아주질 못해가지고 풍력 발전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경제성이나 아니면 이런 에너지의 이런 수용 체계에 있어서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선도 사업을 하면서 희생번트를 많이 날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 쌓여있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전국의 국민들은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주도는 그동안에는 낙후된 섬이었을지 모르지만 기후변화와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우리는 앞서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줄기차게 밀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도민들은 왜 우리가 실험장이 돼야 되느냐 그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그 수천억의 예산이면 사실 기본 뭐 이렇게 무슨 수당으로 나눠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은 돈을 뿌렸고요. 저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의 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뿌리느냐 투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마련하느냐 저는 그런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제주도가 당연히 그런 경우고요. 이런 걸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그랬을 때는 제주도만큼의 인프라와 제주도만큼의 여건도 안 돼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전부 풍력으로 가겠다, 전부 전기자동차로 가겠다 하는데 실현성이 1도 없습니다. 탄소중립 2050요? 그렇게 하려면 7억 톤의 탄소를 앞으로 30년 동안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화석연료 자동차, 저 포스코 제철, 그다음 석유화학, 자동차 다 그냥 1년마다 거의 10% 이상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탄소중립 2050 문재인 플랜 근데 이재명은 한수를 더 떠서 2040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고 이거는 탈원전보다 더 미래 세대에게 그 수습, 부작용에 대한 수습과 비용만 떠넘기는 정말 이건 사기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원전을 막 키우자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계획되어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현재 전기 요금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대체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을 줄이라는 세계적인 압력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에너지 외딴섬이거든요. 독일은 자기네 원전 없애놓고는 체코에서 그리고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를 사옵니다. 싼 전기를. 우리는 원전 없애면요 북한에서 가져올 겁니까? 바다 건너 일본이나 중국에서 가져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우리는 외딴섬이다. 독일과는 다르다. 그리고 독일 외에는 원전 없애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뭘 안다고 무슨 대안이 있다고 전기요금 올리는 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전기요금 올려도 좋으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당장 전력요금, 그 다음 우리 전통 제조업들에 있어서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법 자체를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데도 기존에 이 코크스를 넣는 이 석탄
제철법에서 지금 수소환원법으로 돌리라고 하는데 엄살이 들어있지만 포스코의 계산법에 의하면 7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치 수익을 꼬라박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산업의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요, 지금처럼 가까운 거리 자동차 가고 다 생활 양식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 펑펑 쓰는 이런 문화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것은 에너지 체계, 그다음 산업 체계, 그리고 이와 연결된 일자리와 우리 일상생활의 생활 방식까지도 다 바뀌는 거고,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가려면은 지금 우리 제조업들, 과자 회사들 질소 포장하는 거, 그다음 이 택배 업체들 과잉 포장하는 거, 포장 완충에 넣는 거,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부 탄소세로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배출하는 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과 국민들도 인식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잔치죠. 그냥 탄소 중립 2050 하면은 기업들과 전력 요금과 국민들의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 급격한 부담으로, 그리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사기성의, 그것도 2040까지 하겠다? 이재명 지사, 그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등골 빠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우선 거쳐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어느 날 인터스텔라 보고 우리는 블랙홀 우주여행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똑같아요. 영화 하나 보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우선 거쳐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느 날 인터스텔라 보고 우리는 블랙홀 우주여행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똑같아요. 영화 하나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경단체의 압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그 촛불에 앞장섰던 민주노총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전교조, 여기에 소나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 단체들에도 저는 일리 있는 주장들이 있고,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발언권이 있고 수용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지지 집단에 대해서는 그걸 무조건 전문가들의 검토도 안 거치고 받아들이고, 자기와 반대 집단들에 대해서는 편가르기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소통도 막아버리고, 이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이런 편가르기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 과도한 규제, 아니 과도하다기보다는 그 맞지 않는 규제, 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그리고 자기 모순이죠. 주택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규제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규제를 풀어서 우선 수요와 공급에 맞는 주택 공급, 이것을 시장 원리와 공공의 개입을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서 시장과 공공이 이 균형을 이룬 공급 정책을 우선 내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가격을 완만한 우상향으로 안정시키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시간이 걸리고 당장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애도 안 낳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과 이게 과거에 그 신분 아닌 신분, 세습 아닌 세습,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사이에 마음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는 애들 또 평수에 따라서 애들끼리도 같이 안 노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을 임대주택 살아라, 선진국은 임대주택 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불리한 거 강요할 때만 선진국 끌어다 오지 말고 내 집 마련, 내 꿈을 갖고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을 키우는 방향으로 국가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국민 무주택자에게는 국가가 절반을 투자를 해주자. 장기 투자 내지는 평생 투자를 해주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금자리론 1년에 21조 쓰는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도 1년에 10만 가구 최소한, 또는 더 저렴한 주택이면 그 이상 20만 가구까지 내 집 마련의 절반을 지분 투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돈을 국민들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국채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건전성에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1년 쌓여가면, 저는 이게 5년 10년 쌓이면, 자 1년에 10만 가구씩 100만 가구에다가 혜택을 주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베스트, 질적으로 뛰어난 공약, 그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내 집 마련 반반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가 반반 지분 투자해주는 반반 주택, 이 공약이 아마 공약 중 베스트일 겁니다. 예.
절반만 소유하고 나중에 되팔고. 나머지 집주인이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채이자 30년 국채면은 우리 1% 이하로 아주 싸거든요. 차익 실현하고 싶으면 반만 팔든지 아니면 통째로 지분을 다 사서 차익 실현해라. 모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집 또는 언제 내가 인수를 해서 전체를 인수를 할지 아니면 반만 팔지 모든 선택권을 국민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할 때 친가 찬스든 친정 찬스든 2분의 1 등기부에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같이 갖는 거예요. 예. 대신 자부담 절반으로 우선 내 집 마련으로 소유를 하고 대신 여기 있는 집주인이 권리 행사를 할 마음이 1도 없는 형식적인 집주인인 거죠. 예. 대신 여기에 대해서 국채이자는 내야 돼요. 왜냐면 그건 세금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장기 30년 국채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이자 부담이고 원금 상환 부담이 없죠. 자기가 그냥 평생 살겠다 그러면 평생 자기 부담 반만 한 상태에서 30년 국채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만 내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정에서 7조를 내면 이 7조를 가지고 21조 국채를 발행해요. 주택금융공사가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7조라는 재정 투입은 현재 이미 뭐 임대주택 짓는다고 쏟아붓는 돈 그리고 LH에서 쏟아붓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거의 추가 재원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기본주택 100만 호 짓겠다 그러잖아요. 100만 호를 만약에 1억씩 100만 호를 지으려고 그러면 100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10년 동안 지어도 10조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0년 월세만 받는 거예요. 국가는 100조를 투입했는데 여기에 월세는 가장 싼 월세를 주겠다? 그래서 국가 월세 30년짜리. 국가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투자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도 없어요. 순수 재정 투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은 최저의 싼 임대료로 내고 이걸 30년 동안 살게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기본주택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을 땅이 없어요. 그걸 역세권에다 짓겠다면서요, 백세. 그리고 자, 역세권. 자, 여기서 저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내가 그 도시에 살 거라고는 평생 생각도 안 해봤던 도시에 지어놓은 그 주택에 가서 살라고요? 우리 1인 가구 하는 젊은이들 거기 가서 삽니까? 안 삽니다. 오히려 직주 근접. 그리고 내 모든 생활 관계가 맺어진 이 속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적정한 주택의 가격의 주택을 사겠다. 그 절반만 투자해달라. 대신 뭐 청담동 가서 연예인이 살던 집 이거 뭐 절반 투자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최소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가격 이하라든지 아니면 자 그런 중위가격 이하인데 비싼 가격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나라를 구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든지 자녀수가 많으면 우선순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싼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주겠다라든지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우리 국가 정책 방향에 맞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짤 문제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대신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투자를 해줌으로써 내 집 마련의 찬스를 국가가 주고 대신 이거는 거기다 뿌려주거나 아니면 국가가 생으로 가서 집을 새로 때려 지어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지어서 주려고 그러면요. 임기 다 끝나요. 지금 계획이 서도 부지 확보하는 데만도 5년 내에 부지 확보도 못할 겁니다. 저의 반반주택은 부지 확보가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집들 찍으면 그게 기준에만 맞으면 바로 절반을 투자해 주겠다. 21조 범위 내에서 1년간. 이런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여다볼수록 이 공약은 뛰어난 공약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나는 우선 소상공인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우선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정말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 받아서 그래도 이 K방역이 이만큼이나 되게끔 희생 속에 이 K방역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들의 희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뛰어난 의료진들의 헌신과 의료 수준, 이거에 의해 가지고 K방역이 되는 거지 정치는
정치 방역하고 희생양 만들고 이상한 사람 방역관으로 갖다 놓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뭐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그런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협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지. 난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손실보상이 필요해요. 난 그래서 한 50조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만 47조예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그칩니다. 왜냐? 부동산 화랑에다가 증시. 이걸로 돈이. 그리고 지금 세수가 워낙 인터넷 내지는 카드로 투명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탈세를 전제로 세수 잡았던 것이 이거는 저절로 지금 1년에 몇십 조 이상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순위로 돌려줘야 된다. 공중에다 돈 뿌리고 자기들 측근들이 저 도지사로 가 있는 지방에다가 무슨 선심성 공약하지 말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50조는 재원조달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50조는 1년에 10조씩. 그건 예산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그거는 그냥 뿌려주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비 자영업자들이 연명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개개인 자영업자들은 컨설팅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서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개인들이 살아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역 상권을 생태계를 통째로 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배달 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을 지금 카카오도 지금 미용실부터 뭐 택시 뭐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 속에서의 자영업자들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면서 이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시스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 상권 그리고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이런 시대에서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1년에 10조씩 투자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들, 자영업자들 치킨집에다가 돈 나눠주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가야죠. 근데 당장 줄이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당장 대출이, 악성 대출을 보면 연장 부분뿐 아니라 이런 걸 영국의 어떤 그 희망 펀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지금 미소금융 같은 이런 마이크로 금융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조건들이 너무 어떤 이 전체의 이 경제를 산업 차원에서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 또는 아까처럼 플랫폼 경제에서의 어떤 공동의 어떤 생존, 또는 이건 협동조합으로 자영업자들도 규모를 키우고 서로 협력해서 이 마트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파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쟁력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무슨 우리가 무슨 일부러 애국 마케팅 하듯이 자영업자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왕이고 시장 경쟁력이 왕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이런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자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1년간에 10조씩인데 저는 10조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원은 아까 초과 세수만 돌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국채 발행하고 세금을 한시 목적세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세수 들어오는 걸 쭉 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초과 세수로 충분하다. 우선요, 권리금 폭등이고요. 을과 을의 만인 대 만인의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비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이상론을 가지고 경제를 전부 망친 걸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많이 창업을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이고요. 을들끼리 전쟁을 붙이는 갈라치기 정책이고요. 현실 가능하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총량을 뭘로 정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있는 것들은 인정해주고 오늘부터 새롭게 창업하는 것들은 그럼 범죄입니까?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제한하는 순간 현재의 치킨집 권리금은 폭등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1도 모르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이재명식 갈라치기와 책임 전가와,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줄여주면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괜찮아지겠네? 라는
가짜 약장수의 선동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실력과 본색이 다 드러난 그런 경우고요. 그랬더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빠져나가는데요. 저런 아무 말 잔치를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국민을 모두 태우고 길을 헤쳐나가야 될 이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 뽑는다? 저는 데프콘 3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원래 이 외교안보의 역사에서 보면 평화협정의 제1조 1항이 종전선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띄어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라는 거에서 사실 검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맥락은 만약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뭐가 되냐면 비핵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미국에 대한 뭐 적대 정책을 벌이려 하는데 북한이 최소한 친미국가 또는 최소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 중립 정도는 갈 수 있는 이게 돼야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협정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건 전혀 없이 종전선언만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일사시에 대비한 군사력에 대한 해체 요구를 할 수 있는 빌미로 북한한테 그 일방적인 정치선전 도구, 압박 도구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채. 그래서 그런 식의 종전선언은 그건 아예 발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친미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호적 중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돼 있고 그런 실천 의지가 있다면 종전선언이 아니라 저는 평화협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말장난이고 그건 북한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1조 1항이고요. 그다음 그 평화협정에는 수십 조항에 이르는 그동안의 어떤 외교 안보의 문제에 관한 것들을 다 정해서 그다음 딱 선언을 하고 그게 그 양쪽 나라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지. 종전선언만 딱 해가지고 북한이 지네 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그걸 왜 갖다 바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읽히니까 미국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외교라는 거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는 법적 효력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는 통역을 하면 불쉿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저께 토론에서도 사실은 역사에 남을 발언을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미, 중, 일, 너에 대한 우리 국가의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뭐라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물어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뭐 저한테는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진술 거부권만 행사하고 묵비권만 행사하고. 근데 제가 어저께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나라와의 실제 맺어진 조약들을 보면 그 속에 다 이미 근거가 있다. 우리가 대통령이 제멋대로 외교를 잡는 게 아니다. 미국과는 동맹이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다. 동반자 협정이거든요. 일본과는 한일 우호 조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우호가 의심받고 우리의 식민지에 우리는 어떤 이 상처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국가 자존심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 길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호조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건 그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우호조약으로 가는 게 되는 거다. 결국 정리를 하면 미국과는 맹미, 중국과는 동반자니까 반중, 일본은 우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극일,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 통상적인 얘기처럼 우러. 그래서 맹미, 반중, 극일, 우러. 이거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봐도 너무나 이거 역사적인 선언인데, 그리고 동맹과 동반자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동맹은 속까지 내주는 거다. 미친 거 아니야. 왜 속을 내줘? 반도체 비밀 달라 그러면 지금 줄 거야? 딱 그 이슈 어저께 하려다가 어저께는 주포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걸 돌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전선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에 대한 공동 전선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 다음 극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본 협력을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깔보고 과거의 식민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강자 가해자의 입장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걸 용서 못한다. 대신 다른 거 다 협력한다. 그 입장만 넘어서면 그래서 극일. 그리고 러시아야 뭐 어차피 그냥 우호. 통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우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은 냉미, 반중, 극일, 우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과는 지금 제가 반중은 N자는 아닙니다. 같이 간다, 파트너, 동반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굳이 이거 대비시켜서 얘기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벗어나요. 탈미.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입니다. 굴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약점을 잡혔는지 종북. 그리고 러시아와는 그냥 우러 맞습니다. 예, 뭐 그건 뭐 대면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잘못되어 있는 세 나라의 관계를 다 바로 잡아야 돼요. 맹미, 반중, 극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극일이 아니라 여기는 반일로 돼 있죠. 반일. 반일이 아니라 극일로 가야 되죠. 예. 탈미, 굴중, 반일, 우러 대신에 종북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외교안보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특히 중국과는 저희가 아까 미국과의 동맹 질서를 구축하는 데서 선택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 해야 되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적이거나 도발적인 필요는 없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적이진 않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공격을 하거나 우리가 도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도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소통은 최대한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동맹과 동반을 가급적이면 균형을 시켜나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자꾸 탈미를 요구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굴중을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작은 매를 먼저 맞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고 당당한 모습을 설정을 함으로써 중국도 예측 가능해서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라는 과거에 사드 배치 때 박근혜 정부의 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네 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미국과의 동맹에서 약한 고리. 여기는 때리면 숙이는 애다라고 하면 매를 벌어요. 그리고 동네 일본, 유럽, 미국 이쪽과 돼 있으면 호주가 이번에 중국의 석탄 금지, 와인 금지했지만 오히려 호주 경제는 더 살아나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전력난으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동맹과 국제적인 우리의 수많은 동맹과 이것을 튼튼히 하는 것만이 굴중으로의 강요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거나 우리가 도발하지 않지만 중국이 거꾸로 우리를 굴중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네북 또는 약한 고리가 아니라 이 동맹에 있어서의 가장 보호를 많이 받는 그런 신뢰, 그리고 동맹에서의 우리는 강한 린치핀, 그러니까 축이 됨으로써 중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입시제도는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을 안 하는 게 우선은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뭐 수시, 정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은 있지만 안 그래도 고교 학점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닥쳐오는 쓰나미, 대혼란. 그래서 이거 교육계의 탈원전 정책이 다가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격차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다른 입시 정책으로 혼선을 끼치는 건 조금 자제하자. 오히려 중시하는 것은 초기 교육 단계에서의 기초 학력에 대해서 보장을 전혀 못 해주고 있다. 테스트도 못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연 가서 학교 갔다 오긴 갔다 오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지금 학원 가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줄 세우기 일제고사, 지필고사 이게 사교육을 조장하고 아이들에게 루저라는 열등감이라는 상처를 어린 나이에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없앤 거거든요. 저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단 없이 평가 없이 그 학습을 향상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 보장제를 하되 인공지능
AI 튜터를 도입해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1대1 개인 맞춤형 학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애를 미래의 사회에 적응 또는 나아가서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지에 대해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강화를 해줘야 된다. 저는 입시 제도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I 튜터라는 건 보조교사거든요. AI 보조교사를 활용한 1대1 맞춤형 기초학력 및 학습 수준의 향상, 이것을 공교육 현장에 도입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사교육 수요를 많이 흡수를 해버리자. 이게 가장 큰 제 교육 공약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인공지능 보조교사, 그게 지금 에듀테크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영어, 어떤 것들은 수학, 어떤 것들은 그냥 학교 교과, 어떤 것들은 한글, 어떤 것들은 시각장애의 아들이 또 뭐 익혀갈 수 있는 등등 해서 무지한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 쌓인 거를 번역기까지 넣어가지고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 국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올린 거,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 영상,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많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올려가지고 단순히 EBS 이 인터넷 강의, 인강에 대한 수강료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포털 AI 이런 이 통합 플랫폼 속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여기 와서 1대1 맞춤형,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은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이런 걸 지금 미국식으로 강의실 더 만들고 선생님 더 채용해가지고 하는 고교 학점제로 끌고 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애들과 지방에 있는 애들이 부모와 거기에 있는 대학 또는 교사의 질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어떤 수준별 학습 고교 학점제가 아니라 AI 교육 통합 플랫폼에 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어떤 직업이 앞으로 잘 나갈지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런 시장의 수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미리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가 요구할 인재들에 대해서 이 수요 공급이 유연하게 잘 적응이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풍토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는 앞으로 인재 육성의 핵심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이 경직된 이 학과 분류 체계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대학과 직장과 국가의 연구기관과 이게 따로 노는 이것도 완전히 융합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기업 중심 대학,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그 기업에 와서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거기서 일하고 오전에는 다른 국책 연구기관 가서 국제적인 브레인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산관학 협동이라 그러잖아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반기업 정서는 사실 자업자득인 면도 있어요. 과거에 정경유착, 또 과거에 부동산 투기하고 너무 쉽게 그 떼돈을 벌어가지고 잘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는 단순히 우리 국민들이 반기업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경쟁에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갖고 있어요. 성공한 기업이 독점, 기득권 내지는 이 독차지에서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걸 계속 깨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크면 카카오를 분할시켜야 되고, 이런 미국이야말로 독점률이 넘어가면 기업을 강제로 그냥 분할시켜버리잖아요. 왜 가장 경쟁적인 미국이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저렇게 엄하게 하는가? 또 하나는 시장 경제 아무리 내가 그 속에서 열심히 하고 싶다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또는 그 이상의 기초 생활은 보장을 해주고, 기업은 자금이 있어서 다른 자원들을 구입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인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좋은 인재들이. 투자와 인력이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가치를 실현할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와 인재와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게 생태계가 살아나게 할 건가, 이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맞는 그 형태에 맞는, 그리고 기업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게 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인재를 공급하는 건 교육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정 경쟁 질서라든지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통상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공 서비스로 정부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난 이런 현장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학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무슨 목표를 대통령이 제시하면 그걸 맞춰서 뭐 제품을 생산해내는 무슨 공장처럼 생각하는 이 자판기 내지는 공장식 과학 관념부터 버려야 된다. 과학의 생태계를 존중하고 원자력 탈원전 문제 결정할 때 아니면 저 코로나 결정할 때 전문가 얘기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바이오 과학 무슨 원자력 에너지 과학을 키워. 과학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 분야의 정책 결정할 때 과학자를 둘러리로 또는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이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라. 이것만 안 해도 이미 대한민국의 과학 수준은 나사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미국의 보건 당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다. 이게 과학계의 절규입니다. 지금 과학부가 R&D 예산 알량한 R&D 예산 가지고 과학계들 줄 세우는 그 전체를 무슨 정부의 과학 정책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채의 칸막이를 넘어야 되고 R&D 예산을 배분하는 이 사업을 넘어서서 보건복지부 여기에다가 과학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지자체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각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공간에도 과학자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국가가 한 절반쯤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난 그 틀을 더 완성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국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거는 출산 단절, 출산 장벽이라는 인구 장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노인들의 절대 빈곤 비율이 너무 높아요. 40%. 거기다가 절대 고립. 아무런 사회적인 연계가 없어요. 절대 빈곤, 절대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그 노후 대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 유연성 내지는 이 산업이 앞으로 아주 급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옆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서 가정과 일이 양립될 수 있는 그리고 일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그냥 평생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게 5년마다 일과 교육, 일과 학습을 선택해서 회사랑 얘기하고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적응 능력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출산 문제 쉽게 해결 안 될 겁니다. 지금 정도에서 저는 더 이상 줄어드는 걸 막기만 해도 이 막은 상태에서 한 5년, 10년 가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꼭 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 관념 자체가 깨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저출산에서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다 생산성이 높고 보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노동 인구는 앞으로 로봇과 AI로 많이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상해 놓은 국가의 운영 모델이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적응하려면 10년 정도의 여유 기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이 인구 절벽이 악화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 정책이라든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그다음 일자리에 대해서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라든지 이래서 출산을 안 하는 비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 하는 이 시스템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 청년 개개인들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창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 교육 카드 2천만 원을 1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대신 이건 전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 해요. 그래서 대학 학비로 써도 좋고 대학 안 가는 사람은 직업 훈련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난 그냥 장사하겠다 창업하겠다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비용으로도 되고 부모 눈치 안 보고 그다음 알바 안 하고 취직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 되지 말고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 벌써 파산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엿먹으라고 꿈을 꾸기 위해서도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는 근데 시간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알바를 안 하게 되잖아요. 청년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국가가 해주자. 이거는 개개인에 대한 거고 전체 시스템으로는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계획을 어떻게 할지 원전을 없앨지 아니면 국채를 얼마를 발행할지 기본소득을 할지 말지 우리 미래의 부담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자기의 목소리 자기 이익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청년들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청년 정부로서의 요소를 국가 통치 체계 속에 넣어야 된다고. 청년의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청년을 팔아서 혼자 배지 달고 혼자 그냥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늘 만민 공동회 같은 청년들의 의사를 늘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정과 국회 운영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은 사람, 국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릇을 키워야 되고. 근데 이 그릇을 키워가지고 그냥 보스, 리더 이게 아니라 왜 리더가 있냐면 이건 길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국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길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길을 보고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을 담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기 위한 그 안목과 길을 간다라는 것은 변화는 모두 두려워하고 모두 저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담을 수 있는 뜨거운 가슴, 그다음 담대한 용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는 뛰어난 눈, 안목, 이걸 갖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도전욕이 불탑니다.